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 노인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10% 감축하고 민간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야당의 비판과 노인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의미와 현주소를 살펴보고 100세 시대에 필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경북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창규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흔히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쓰레기를 주우신다든가 교통 안내를 도와주신다든가 등하교 때 뭐 질서 유지를 하는 등 이런 일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 생각보다는 노인 일자리의 범위라든지 종류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어떤 종류, 내용 어떤 게 있는지 김 교수님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노인 일자리를 분류를 하자면 공공형과 그 민간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요. 네. 사실 각각의 유형별로 뭐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로시간 또 업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네. 공공형의 경우에는 주로 대상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네. 월 30시간이고 한 27만 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고 그에 비해서 민간형은 직접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의 취업 알선형이 있고 네. 또는 뭐 실버 카페 같은 거를 직접 운영하시는 시장형 사업단 그런 네.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에 인턴십을 연결해 드리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주로 참여하시게 되는데 어떤 좀 경력이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교육시설에 학습 지원을 해주신다든가 또는 뭐 공공행정 지원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형의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은데 양이 공공형의 경우에 대표적인 게 노노케어라고 해서 네. 좀 건강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안부도 여쭙고 또 가사도 지원해 드리고 또는 뭐 약국에 동행을 하신다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수혜자나 수행자나 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좋은 사업들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공공형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뭐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다른 형식의 노인 일자리 형식이 있는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공공형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됩니까? 공공형이 지금 뭐 6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84만 개에서 60만 개니까. 네. 네,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그런데 민간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민간형이 급여 생산성 측면에서 보자면 훨씬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론하면서 이 얘기를 더 짚겠습니다만 공공형이라는 것은 거의 정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되는 데 비해서 민간형은 일자리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 들지 모르겠는데 노인 일자리에서 앞에 노인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일자리는 노동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공공 서비스는 노인 복지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형 같으면 일자리 사업 같이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면 그래도 일자리라고 하자면 민간형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꼭 노인 일자리에서는 이게 더 나은 일자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형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채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기업에서 뭐 연령이 높으신 경우에 뭐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책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공공형은 직접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주시니까 확실한 네. 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네. 연령대 뭐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70대, 80대까지도 참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각 대상별로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공형이 그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노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자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노인 일자리의 의미를 단순하게 경제적인 뭐 보상 뭐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경제적 기능 외에도 뭐 도덕적이라든지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이라면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라고 했을 때에 저희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는 어떤 것이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노인 일자리는 인생 그 자체다 지금. 그다음에 보람이다, 행복이다, 희망이다라고 할 정도로 노인 일자리는 노년에 있어서 굉장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일자리가 그 급여를 받는 측면을 훨씬 넘어서는 네, 네, 그렇죠. 삶 자체가 될 정도의 예, 어떤 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포인트를 약간 바꿔서 다른 포인트로 우리 김 교수님께 여쭤보자면 김 교수님 고용복지부에서 기조실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거 노동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노인 복지 문제 차원의 로 포인트를 더 맞춰서 봐야 되는 문제가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중에 특히 공공형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일자리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네. 결국은 근로나 일자리, 근로자 개념이 적용이 되면 사실은 사용자의 지위 종속관계 하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노인 일자리 중에 공공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말벗이 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거를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네. 있고요. 실제 성격도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 일자리의 효과 이걸 왜 하느냐 정부가 했을 때 그 부분은 소득 보전이라는 부분도 우리 이제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득 보전의 목적이 가장 큰 것이긴 네. 하지만 오히려 실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건강이 더 좋아지시는 네.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하시니까 건강을 이게 움직이시면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치로 나오는데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평균 의료비가 20만 2천 원 수준이고 네. 안 하시는 미참여자의 경우에는 27만 3천 원 해서 격차가 한 26% 가까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5천억 원 이상의 어떤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가 외로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외로움도 많이 극복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도 수치로 보면은 우울 의심군 비율이 참여하시는 분은 7% 수준인데 참여 안 하시는 분은 30%가 넘는 걸로 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수입 그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 비용 충당이라는 면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발생하는 효용성이 훨씬 더 큰 게 이미 여러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게 무슨 뭐 일자리에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가 지금 물론 뭐 심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저희들이 또 얘기하기 좀 더 편할 텐데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의 제출 예산안에 따르면은 어쨌든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인데 여러 이유를 들어서 복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부분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지금 대충 제출된 예산안으로만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으니까 예. 숫자는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공형 일자리가 2022년에 60만 개 수준이었는데 54만 개로 네. 한 6만 개가 줄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민간형하고 사회 서비스형이 3만 8천 개를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일자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위한 예산으로 잡힌 게 고용부의 고용 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게 카운트상으로 이렇게 일자리로 카운트를 하면 한 5만 개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총체적으로는 수치로는 안 줄었다. 2만 9천 개가 늘었고 예산도 720억 원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닿는 공공형이 줄다 보니까 6만 개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영역을 공공적인 형태의 공공형에서 민간형으로 확대하고 총액은 같지만 공공형과 민간형 서비스형이 있을 때 공공형을 줄이고 민간형으로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 그 변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라는 부분을 갖고 사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자리인데 27만 원, 월 27만 원 받는 게 무슨 일자리냐. 그리고 재정이 끊어지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아무래도 이런 좀 한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노인 세대도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에서 59세인데 830만이에요. 이 830만 인구가 내년부터는 이제 60대로 들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 830만에 50대는 대부분 다 대졸이시고 학력도 높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이제 수준도 높아지시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지금 공공의 일자리로는 좀 커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이나마 어쨌든 일자리의 개편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길게 봐서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6만 명을 당장 줄이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분명히 있고 실제로 피부적으로 이제 느낄 때 너무 많이 줄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국회에서 또 개편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좀 수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방향성은 좀 그렇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도 약간 좀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씩은 좀 변화에 맞춰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굳이 그걸 줄여가지고 민간형 일자리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성도 물론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측면에서 인정되지만 이런 토론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당사자인 노인분들이 가장 만족하시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은 네네. 공공형 일자리에서 민간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전체 총액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지요? 그 공공형과 어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준 노동시장에서 이제 일자리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축소와 또 확대로 이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노년 세대의 어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떤 방향은 큰 방향은 바뀌어야 되지만은 공공형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려나가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내년부터 공공형을 줄이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노인단체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격을 좀 이렇게 갑자기 생긴 충격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인천, 광주와 같은 지자체는 우리 지방비라도 보태가지고 작년 수준의 노인 일자리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고 대구시를 포함한 다른 많은 지자체들은 이 변동된 예산에 따라 이미 이제 신청을 지난 5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장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부터. 원장님? 예, 인천,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현재 9만 1,000개의 자리에서 10만 4천 개로 늘리는 지자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는 지금 간해시
예산을 갖다가 봤을 때에 지금 현재 2,223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일자리 수행 기관인 복지관에서도 한 150여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 어르신들한테 이 공익형 일자리가 준다라는 소문들은 대단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네.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만나 뵐 때마다 저도 그렇고 뭐 구청장님도 그렇고 어떤 만나 뵐 때마다 일자리 이 축소에 우려를 갖다가 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일자리의 효과를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감 개선이라든지 어려비 절감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한 총체적으로 봤을 때의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을 갖다가 봤을 때에 무대책이어서 하여튼 이 해결 방법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반발이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대구시가 지금 뭐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보완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정책 방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한 2,000명 정도 전년에 비해서 네. 줄어든 지금 상태인데 지금 현장에서 의견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 논의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그렇게 대구시에서도 어쨌든 국회가 이거를 늘리는 식으로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늘려줄 거고 늘려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이제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뭐 대체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지역과 관계없이 이게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숫자는 지금 여기 나타나지는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5만 명이 되니까 분명히 대구 쪽에도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용장려금은 뭐 공익형 어르신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관심사로는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정책이 아무리 좋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볼 때 당장 우리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를 분명히 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정부안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반발하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지 않을까 이래서 노인분들 단체로 반발하려는 뭐 기류이는 거는 뭐 느껴보신 게 있으신지요? 예, 저도 그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노인 일자리 현장에도 있고 또한 시니어 클럽 중앙 회장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이제 정책에도 관여를 갖다가 했었습니다만은 이 대한 노인회를 비롯해서 이 노인 복지 관련 단체, 노인 시민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첫 보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9월 16일 날 뭐 이러한 일들이 발표가 청와대 윤석열 정부의 일단 노인 일자리 축소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당일 날 대한은퇴자협회가 대통령 용산 그 앞에 이제 축소철에 시위를 했고 9월 16일에는 대한노인의 중앙회가 대통령실에 축소 반대 건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9일 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노인 일자리를 두고 여야 이제 공방전이 있었는데 뭐 폐륜 예산이다 아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진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논의가 또 있었고요. 11월 7일 날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간담회가 있었고 이제 급기야 이제 11월 7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께서 공공의 일자리 전향적인 검토를 밝혔지만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현장에는 축소된 간해시 예산으로 지금 일자리 사업을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각에서 효과도 별로 없는 일각입니다. 일각에서 효과도 별로 없는데 쓸데없는 세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과도한 세금 지출이 벌어진다고 또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김 교수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일자리로서 소득 보존 효과도 명백히 있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뭐 잘 아시다시피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 보존 효과도 분명히 있고 또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금액적으로 5천억 원에 되는 금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 어느 정부가 하는 지원금 제도는 어디나 뭐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막고 해야지 이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보시고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확산이 되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국가하는 사업 중에 의료비 일을 뭐 아주 좋은 차 타고 오셔가지고 공짜로 약 타가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딘가는 뭐 이런 새는 구멍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 효용감이 있는 정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효용감이 있고 효과가 있는 이것의 부분을 빼고 숙련된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조금 다른 조금 교육 수준이 있고 본인들의 굉장히 숙련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민간 부분 사회 서비스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와 유사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정책 방향성 연결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장에 계신 원장님 보시기에? 이번 공익형을 줄인다라는 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래 분석한 자료들이 이래 많습니다. 보면은 공공형은 이제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으시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형은 고학력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이 이제 참여하는 일자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익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겨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사회서비스형의 어떤 일자리의 유형들을 이러한 공익형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로 편성을 한다면은 옮겨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참여자를 갖다가 판정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민간형은 전문성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이 사무, 인성, 대인관계 등의 어떤 역량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공익형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입니다. 실제 대한노인에서도 그렇게 반발을 갖다가 하는 이유도 그 회원들의 어떤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주로 이래 고연령의 저학력의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형 축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현장의 문제들, 반발들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형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제대로 된 일자리 형태를 고민하는 형태가 되면 그나마 반발이 적을 텐데 공공형 일자리 예산을 빼서 민간형이나 이런 다른 형식의 일자리로 돌리면 이런 반발은 계속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은 일자리의 양이냐 질이냐 이런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뭐 제가 예산 편성을 한 입장은 아니지만 뭐 지금 향후 재정 여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예산이 급속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한 55% 가까이 뭐 5년 최근 5년간 이렇게 늘었는데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편이 이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근데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적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현장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입장 중에서 공공형 말고 사회 서비스형하고 민간형 중에서도 시장형 사업단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실버 카페 얘기했는데 노인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걸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것 중에는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결혼식장에 조화들 왔을 때 그 수거하는 그거를 또 네. 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 갖고 그거는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서 그런 이제 완전히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자주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들을 끊임없이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노인 인구 구성이라든가 노인들의 인적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뭐 쉽지는 않지만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공공형이나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 영역들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민간 영역은 상당 부분 그런 경쟁을 동반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의 경쟁을 자구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김 교수님 말씀을 뉘앙스를 보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노인이 되셨지만 노인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재의 노인들이 70대, 80대인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낮고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노인 또 상대적으로 국가가 이제 노인한테 대응하는 노인 빈곤 대응률도 낮은 상황에서 현재 가난해져 있는 빈곤해져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은 따로 가지되 현재 빈곤 노인에 대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네. 뭐 우리가 김 교수님 아까 노인 빈곤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독보적으로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특히 높은 이유가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1위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이 이제 정착이 확실히 돼야지 저희가 되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돼서 20년의 수급 기간을 거쳐서 탈 수 있는 게 2008년부터 탈 수 있는 그런 네.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 구조화돼 있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거든요. 네. 88%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계신데 또 대중소기업 간의 근로 격차가 가장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년 시절의 그런 격차가 노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너무 낮아요.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이라고 봐도 될 텐데 현재 소득 수준을 보면 여성 고용 참가율이 50% 수준이니까 다른 나라의 거의 선진국은 70%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또 수명의 격차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커요. 지금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살이 더 6세가 차이가 난다고 네.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본인 경제활동도 안 하셨지. 그러니까 여성 노인들의 빈곤이 좀 심각하고 네. 또 가족 부양 모델이 급격하게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근데 가족 부양 모델은 없어져야죠. 뭐 그거 가족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보다 그것이 가족 부양 모델이 사라진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런 현재 빈곤율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장님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빈곤한 노인들 이 수치로 잡혀 있는 이런 빈곤한 노인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계십니까? 네네. 그분들은 대부분
빈곤 노인들이라는 분들만 이런 일자리에 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만 그분들 이외에도 사실은 수요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공익형 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파악할 수가 쉽지가 않은데요. 60대, 70대 이하의 60대 중반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이 왜 이래 높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88년에 이제 국민연금이 되고 94년에 개인연금, 그다음에 2005년도에 퇴직연금이 차례로 이제 도입이 됐지만은 이 자체가 어떤 사각지대가 많고 또 충분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한 이유가 1997년도 외환위기 말부터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50대가 지금 왔을 때 7, 80대의 노인 빈곤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조기 정년 제도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유연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노년의 자립을 지켜주는 무관심한 사회 구조, 그동안의 어떤 노인 복지 정책이 이러한 안전뱅이 노인들을 갖다가 만들고 그것이 또 빈곤 노인으로 또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러 영역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생계를 책임지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없는 그 보험적인 차원, 복지적인 차원을 억지로 도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노무현 정부 때지요. 2004년도에 처음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도입될 때 취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김 교수님? 그때 이 노무현 정부가 사실 처음으로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고 제도를 만들어 갔는데요. 네. 그때 저출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라는 게 맞습니다. 발족을 했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고령화에 대한 특히 이제 이 속도 부분이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에이징 소사이티가 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고령 사회와 이제 이 척도가 있는데 이게 노인 65세 인구가 7% 정도면 고령화 사회, 그다음 14% 정도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고 2025년 지금 25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식으로 되는데 그 속도가 전 세계 유례 없이 너무 빠르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이 소득 보전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처음에 도입될 때에는 2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2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84만 명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 노인 인구에 포함되는 절대 모수 자체가 커서 노인이 많이 편입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뭐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김 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일자리가 2만 5천 개로 시작해서 지금 84만 개입니다만은 매년 5만 일자리를 갖다 넣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 1,000만 노인 인구가 됐을 때 10%인 100만의 어떤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만든다라는 장기 플랜 하에서 이 노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 노인 빈곤 완화라든지 소외 문제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어떤 정책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 일자리 정책인데요. 그래서 소득의 어떤 기본 소득 보충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도 동시에 이제 달성했다라는 면서 참여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갖다가 안겨주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또 효과적인 부분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계신 김 과장님, 김 교수님 그렇게 같이 평가하십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업이고 지속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효과를 거뒀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 노인 일자리의 영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는 안 갔고 그런 측면에서 도움도 됐고 또 노인들의 아까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도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고 특히 또 기초연금이 뭐 이번에도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해서 노인 일자리 이제까지 저희가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기대를 했고 그 역할을 했다면 노인 일자리의 어떤 역할 플러스 지금 기초연금제 보완 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개편이 돼야지 노인 일자리가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계속 그 역할을 다 해라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제도 변화, 노인 복지 또 나가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보완을 고려해서 노인 일자리도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있을 때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노년층의 소득 보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일자리에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은 27만 원이 생명줄이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소득 노인은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에 노인 일자리 27만 원 해서 총 57만 원으로 생계 유지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복지관에 이 노인 일자리 활동 수기를 이래 보았을 때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약간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니 아내와 저는 그저 연명할 뿐이지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은 숨막히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한두 번 손을 내밀지 자존심 때문에 또 내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노인 일자리 27만 원이라는 것은 큰 돈이 되었고 또한 이 27만 원을 받으면 매월 5일 날 3만 5천 원짜리 돼지고기를 마트에서 사와서 부부간에 단백질 보충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상 안 될 만큼 빈곤 노인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 노인 빈곤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급하신 분들한테는 상당 부분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인력개발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소득 그러니까 빈곤율이 한 10% 포인트 낮아졌다고 평균적으로. 이 사업만 하는. 그런데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노인 공공 일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왜 또 없는 억지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억지 일을 만들어서 세금을 낭비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뭐 두 분 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단순히 이 소득 보전 효과 이외에 사회적인 어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지속이 되지만 그렇다고 김 교수님 지금 70, 80대신 분들이 또 하루아침에 돌아가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 공공형 일자리라는 이 형식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뭐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기간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거 기본적인 그 관점의 전환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차라리 이건 복지 정책이다. 노인 복지 정책이지 노동 정책 혹은 소득 정책하고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차라리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줄이거나 변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일자리란 말을 갖다 붙일까요? 소득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으로 바꾸면 왜 안 그런지 혹시 뭐 짐작하시는 속내라도 있으신가요? 일단 2004년도에 시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명백히 복지 정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빈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일자리 사업은 복지 정책으로 출발했고 현재도 복지 정책이고 앞으로도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복지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러한 사회 서비스형 또 이래 취업 알선이나 이런 이 고용 노동 고령자 장려금 이러한 고용노동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복지부하고 같이 이래 혼선해서 이래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인지 아니면은 언제 통합되어진 하나의 이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단히 어지중간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 후생성으로 단일화되어서 그 청년에서부터 시작해 노인까지의 어떤 일자리가 일원화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지금 복잡해지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졌을 때에 이러한 이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책임론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은 김 교수님께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 학교에서 가끔 보면 이제 보도해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취업을 시켜달라고 해서 한 명이 더 취업을 한 걸로 만들기도 하는데 많은 정부에서는 사실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동시에 일자리가 늘어난 듯한 효과, 수치적인 효과를 주면 굉장히 일거양득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형태로 잡힐 수 있는 형태로 이 공공 일자리 형태를 변환시켜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그 부분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또 정부 일을 하다 보면 돈줄이 어디냐.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는 일반 회계 예산이고 그 고용노동부가 하는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그리고 일자리 전달 체계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뭐 이렇게 이제 취업률을 좀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높이고 싶은 부분도 있긴 한데 또 노인들 본인들도 이게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당당한 돈이다. 그러니까 복지에서 내가 그냥 수혜자로서 약간 피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도 내 역할을 해서 버는 돈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면에서는 또 일자리라는 표현이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정책적인 질문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들을 하느라고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은 물론이고 우리 중앙정부에게 혹은 지방정부에게 이런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당부나 바라고 싶은 말씀 혹은 정책적인 제언 같은 거 있으시면 두 분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2025년 3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않는 초고령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먼저 경험하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30%인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노후 난민이라든지 무연 사회, 그다음에 노후 파산, 초노노 강병, 간병 지역, 고독사 등의 어떤 노인 관련 현상과 그에 따르는 이제 신조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인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일본 경우에는 평생 현역 시대를 갖다가 전 국민 평생 현역 시대를 갖다가 선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 정책이든 노동 정책이든 간에 노인 빈곤 문제와 또 노인의 어떤 사회 참여
역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 노인의 일자리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수반해서 이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지자체는 또 어떠한 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까 하는 부분도 실제로 가장 피해보는 부분은 또 지역 단위에서 많이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매년 2억을 들여가지고 시장 대구형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갖다가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꾼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노인 고령자 협동조합을 갖다가 움직인다든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갖다가 통한 그 초기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경선 교수님. 네.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는데 고령 사회야말로 고령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있어서 좀 문제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인 잡이라고 자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길게 일하면서 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짧은 그런 어려운 속에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더 구비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기업이 의무적으로 은퇴하는 분들을 위한 전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야말로 하나의 직업이 아닌 2개, 3개의 직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령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될 것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이 변화하는 노인 인구 구성과 인구 특성에 맞게 보다 세분화되고 또 그 일자리를 필요한 분들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설계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김경선 경북대 초빙교수, 김창규 대구중구 노인복지관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선택적인 절차나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정의라는 형용모순적인 말은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법의 집행이 선택적 정의라는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역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법정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눈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법전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 명단이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을 두고 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